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시간을 기다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 외에도 가을 특집 고민 상담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그리고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린 후에 하늘이 더 청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세요? 제가 하늘을 문득 올려다보니 그리고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희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는 용사 안에 있는데요.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타워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놀러 가고 싶다, 단풍 구경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모저모 소식 그리고 고민 상담소 전에 짧게 가을에 단풍과 함께하기 좋은 명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함께 가볼까요? 바로 경주 삼릉숲길과 오대산 선제길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대산 선제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계곡을 따라서 물감을 푼 듯 선명하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오대산 선제길은요, 이 해탈교를 시작해서 회사거리 그리고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숲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문화 흔적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오대천을 품은 숲터널을 지나면 다양한 동식물도 가득해서 자연과 역사를 함께 즐기며 구경할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오대산 선제길은 약 10km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입니다. 걷기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을의 단풍과 푸른 소나무의 어울림을 볼 수 있는 경주 삼릉숲길입니다. 인생샷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경주 가보셨나요? 네. 삼릉을 출발해서 상서남 그리고 금호봉으로 끝나는 코스입니다. 이 산행하는 구간마다 그 자리 잡은 불상을 감상할 수 있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바로 박물관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경주 국립공원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로도 유명하죠. 네. 경주 삼릉숲길은 2km 정도이고요.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입니다. 지금 바로 떠나고 싶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방송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 단풍 산행 안전 수칙 유의하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단풍 구경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코로나가 확산세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방역 수칙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단풍 명소가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단풍 구경도 이제 하고 왔으니 이모저모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식 전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고민 상담소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또 이 자리에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한복문화주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금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총 7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복문화주간입니다. 한복문화주간은 한복문화를 일상문화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전통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문화사업인데요. 금년에는 한복과 어울린다라는 슬로건으로 2021년 한복주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류라는 이름으로 좁게는 음악,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패션, 화장품, 음식, 관광, 태권도, 방역 등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전반적인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BTS, 블랙핑크에 이어서 최근 드라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 관련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단어 사전에도 대거 실리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실린 새로운 한글 중에는 한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렇게 소개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최근에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990년대 중국에서는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의 의복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단위로 한복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바로 동북공정, 즉 중국이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정체성을 대륙에 편입,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동화시켜서 국가체제를 강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주로 2010년대 중반에 사극들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2020년 10월 말부터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한복이 중국 것이다! 라는 논란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 것으로 우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한국을 전통 복장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한복은 고대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민족의 고유한 의복입니다. 한복의 기본 구성인 치마와 저고리, 바지 등은 변치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복에는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활동성을 중시하는 옷이 아닌 딱 붙는 옷이 아니라는 점이죠. 네, 또한 천 자체를 보면 이렇게 직선형이지만 몸에 입을 경우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이 살아나게 되는 미적 특징도 함께 보여줍니다. 네, 이는 주머니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복은 일본의 기모노나 중국의 한프 등 이웃 국가들의 복식과는 달리 저고리와 치마, 이렇게 상하의가 분리되어 있어서 형태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현대에 나타나는 한복은 보통 조선시대에 착용했던 한복과 유사성이 큰데요. 명절이나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개량한복은 생활의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 외형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한복도 의복이므로 기성복처럼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색과 소재, 특징 등을 새롭게 접목해서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잘 갖춰 입은 외국인을 보면 한국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꼭 가는 곳이 되어버린 경복궁. 네, 한복을 입은 많은 방문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보는 한복에서 입는 한복으로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금년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복을 사랑하는 제한 외국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복을 입은 모습의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한복 문화주간을 맞이하여 금년 사진전에서 수상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바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화면 뚫어지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작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아이가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네, 경복궁에서 치마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감상평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네. 다문화 이모저모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음번 이런 공모전이 있을 때 꼭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복이 보는 한복에서 입는 한복으로의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어보는 행사나 한복을 사가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멋스런 한복이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채팅창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지 한번 제가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고민 상담소가 기대가 되나봐요, 여러분. 채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어로 써져 있는데요. 타마짱님? 네, 타마짱님. 맞는지 모르겠네요. 타마짱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로모모님, 안녕하세요. 정말 쾌청한 가을 날씨네요. 네, 타마짱님의 단풍 명소는 어디인가요? 타마짱님, 좋아요, 단풍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채채님, 저는 아산 사람인데 은행나무길이 정말 예뻐요. 코스모스TV 놀러오세요. 네, 놀러가겠습니다. 네, 타로모모님, 화면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화면이 어떻게 좋아졌나요? 네, 이제 막 제 뒤에서 화면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 더 좋아질 텐데, 네, 저희가 화면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주부터 바꿔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잘한다님, 단풍이 이쁜 오대산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길입니다. 오대산 선제길. 폴캉님, 야외에서 방송 찍어요. 네, 폴캉님, 나오시는 건가요? 채채님도, 잘한다님께서 가을은 단풍과 함께 설악산에서 라이브 방송하면 좋겠네요. 네, 채채님도 코스모스TV는 야외 방송 안 하나요? 네, 야외 방송 기대하고 계신가 봐요. 네, 저희 한번 상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잘한다님, 다문화 이모도 한복 입고 나오는 모습 보고 싶네요. 네, 제가 새해 인사는 한복 입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마짱님, 멋있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아주 좋은 방송이네요. 타마짱님은 오늘 처음 보는 시청자님 같은데 그동안 계속 쭉 보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타로무모님, 라이브 야외 방송 찬성 한 표. 네, 저도 한 표. 네, 채채님, 코스모스TV는 사진 콘테스트 같은 거 없나요? 저희도 일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상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코스모스TV의 태국 방송에 보시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이들이 귀엽게 손 씻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마짱, 와 이쁘다 아름답네요. 타로모모님 사진이 너무 멋져요. 타마짱님 한복 입고 나가고 싶어지네요. 그럼 저희 모두 경복궁에서 만날까요? 한복 입고. 폴캉님 생활 한복 입어보고 싶어요. 채채님, 아나운서님께서 한복 입고 야외 촬영해요. 그것도 좋은 생각 같은데요. 네, 여러분 한복에 대한 애정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복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들도. 네, 다음에는 한복을 입고 야외 촬영을 꼭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네, 잘 찍어주시겠죠? 저희 연출하시는 분께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읽어주는 컬럼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컬럼을 들어보시고 제목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는 내용인데요. 2021년 10월 7일 위클리 서울에 게재된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의 컬럼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국제 결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그에 따라 다문화 사회적인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에서는 다문화 가정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신고하고 싶어도 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자신의 불법 체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인데 남편에 의한 성폭력은 그것이 부부 생활에서 감내해야 할 성생활의 일부인지 아니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엄연히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남편은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에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은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의료,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받거나 여성 긴급 상담전화, 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성 긴급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66이고 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는 국번 없이 117번입니다.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또한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록 외국인 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인권이 있으며 이는 존중에 맞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박민성 변호사님의 칼럼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읽어드렸는데요. 성폭력은 범죄이며 인권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는 문장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여성 긴급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66 그리고 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는 국번 없이 117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유정순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코스모스 고민상담소. 네, 다문화 이모저모 가을 스페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정순 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주는 또 바쁘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아주 바쁘게, 즐겁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즐겁게, 바쁘게. 네. 바쁘지만 그 매 순간순간을 즐기신다는 의미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인생을 항상 즐겁게 사시는 소장님. 네, 오늘은 이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또 해결사 역할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나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두 가지 고민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 가지 고민이 나와 비슷한 사연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인분들이 계시거나 좀 이런 고민 상담을 이곳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이런 저희 솔루션을 또 서로 소개하고 저희 영상도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아니면 지난주에 소통은 호흡이라고 했던 네. 네, 생각이 나는데요. 또 오늘도 저희 이렇게 호흡하면서 네,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을 제가 읽어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디 ABCD님의 사연입니다. 남편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아서 제 마음도 아주 강팍해집니다. 게다가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일도 하지 않아서 항상 딸과 함께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기분이 좋을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저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네. 그럴 때 제가 남편에게 대들면 오히려 큰일이 나기 때문에 꼭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신앙적인 믿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심정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저도 바닥까지 떨어지는 심정이 될 때면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이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업되어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지만 매주 복권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소장님, 이 내용에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솔루션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ABCD님, 네, 사연 잘 읽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가정의 문제는 남편의 기분장애, 그죠? 남편이 굉장히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기분장애가 좀 심한 사람이다라고 ABCD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남편의 기분장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일 집에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입도 없겠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테고. 세 번째로는 남편이 복권을 많이 산다. 이제 세 가지 문제겠죠.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남편의 기분, 그리고 두 번째 일을 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복권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ABCD님의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차례차례 설명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남편이 매우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기분장애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ABCD님의 생각인 그렇죠.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죠. 네.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네. 이 사람이 기분 장애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은 기분의 오르내림이 좀 심하고 네.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영향을 받고 가족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긴장되고 또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통인 거죠. 근데 그 기분은 내가 주관할 수 있나요? 상대방 것인가요? 아, 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의, 나의 기분은 나의 것, 그대의 기분은 그대의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그냥 상대방의 성격이에요? 나 때문은 아니죠. 상대방의 그렇죠. 성격.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뭔가 화가 나거나 나에게 어떤 탓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네.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구나. 나의 기분이 아니라 그 그렇죠. 사람의 기분은 그 사람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분리하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너와 나는 분리하는 네.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남편이 기분이 좀 안 좋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상대방의 기분을 내 기분으로 이입시키지 않고 너와 나 분리해서 생각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남편이 어떤 이유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남편의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남편이 네. 좀 기분이 안 좋구나. 남편의 기분이 안 좋구나. 그렇죠. 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 어때요? 내가 판단이 들어가죠. 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짜증만 내지? 이런 벌써 내가 판단이 들어가죠.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있는 그대로 사실 지금 남편이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 사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분리해서 수용해라.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남편의 기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는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예스로 대답해 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예스로. 예스로. 그 예스로 대답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공격적인 말을 한다. 네. 예를 들면 청소를 안 했다. 잔소리를 한다. 애가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어떤 이유로든지 나에게 어떤 공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그것을 반박하지 말고 그냥 예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당신은 청소가 좀 안 돼서 좀 짜증이 났구나. 당신 좀 집안이 정리가 안 돼서 당신이 좀 짜증이 났나 보구나. 이렇게 해서 여보 미안해요. 집안이 좀 정리가 안 됐네요. 네. 그대로 그냥 받아준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와 분리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네.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남편도 상대가 나한테 좀 짜증을 냈지만 내가 짜증내지 않고 그래요. 좀 집안이 좀 정리가 안 됐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공격을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방어하거든요. 상대가 날 공격하면은 나도 아프기 때문에 방어해요. 나도 지금 힘들잖아요. 나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저쪽이 더 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심리가. 네. 공격하면 안 되는군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 받아주고 남편이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남편이 어떤 나의 공격을 하거나 또는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할 때는 지금 네가 좀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구나. 당신이 지금 좀 집안 정리가 안 돼서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 인정. 그건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한테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네, 그게 예스예요. 그게 예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바로 수용이고 공감이고 존중이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은 상대가 일단 공격적으로 나한테 화살을 계속 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감정이 공기가 빠지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화를 내지 않아요. 예스로 받으면. 예스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러면 기분 장애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이분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해요. 네. 그게 지금 이 아내가
고민하고 이분이 있는 것 이제 고민하는 같습니다. 부분이죠. 네.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나요? 남편의 일은? 남편의 일은 남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남편 네.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이 이제 바뀔 수는 없어요. 다만 남편이 왜 일을 하지 않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물어보는 것은 괜찮겠죠. 그죠. 남편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네. 또 뭔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궁금한 것은 내가 질문을 한다. 질문해라.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조금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을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을 하기 어려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일자리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어렵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당신도 노력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나 보네요. 네.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면 돼요. 그냥 인정해주고, 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거군요. 라고.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스로 답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네. 그걸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복권을 산대요. 그렇죠. 왜 네. 복권을 살까요? 복권을요? 왜 사는 것 같아요?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뭔가 여기서라도 그렇죠. 뭔가 잡고 싶은 끈앞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절대 복권을 사지 않아요. 주로 복권을 네. 사는 사람 어때요?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네. 기대고 싶은 사람. 그렇죠. 바로 그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ABCD님께서는 네. 남편에게 복권은 희망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권은 희망이다. 네. 내가 봤을 땐 쓸데없는 짓인데 그 당첨도 안 되는 것을 왜 저렇게 살까? 그 돈까지 좀 절약하면 네. 오히려 나을 텐데 한 달에 몇만 원씩 또는 네.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투자하면서 왜 저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할까?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순간 누가 화가 네. 나요? 내가 화가 나요. ABCD님이 화가 그렇죠. 내가 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나쁜 에너지를 계속 끌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복권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에너지를 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파동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에너지로. 네. 근데 내가 남편한테 계속 화를 내면 어때요? 남편의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서로 에너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거야. 저런 바보 같은 행동. 왜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그렇게 내가 계속 나쁜 에너지를 보내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낭비가 되고 이 복권도 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서 계속 싸움이 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근데 이 남편분이 가끔씩 기분이 좋을 때는 또 집안일을 도와주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바로 포인트는 여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남편이 조금 더 긍정적인 행동,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설거지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집안에 놀고 있지만 아내가 볼 때 놀고 있지만은 그런 소소한 집안일을 해줬을 때 그것을 칭찬을 잘해줘야 돼요. 순간을 포착해. 그렇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사실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남편에 대해서 일도 안 해, 성질도 더러워, 기분장애도 심해, 어쨌든 자기 멋대로야, 복권도 많이 사.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것도 매일이 아니고 가끔 어떤 집안일이나 뭔가를 도와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딱 그걸 잡아줘야 돼. 순간을 포착해서 그렇죠. 칭찬을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오늘 설거지 다 해놨네. 내가 좀 피곤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깨끗하게 설거지 해놓은 거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은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남자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게 남자의 심리예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바로 이 비밀을 잘 모르거든. 칭찬. 그렇죠. 칭찬에 너무나 인색해요. 우리 눈에는 9가지 잘못한 것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장점이 없다면 그 장점을 우리가 발휘했을 때 그걸 팍 칭찬해서 탁 이렇게 티업을 시켜주는 거야. 와, 당신 고마워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진짜 피곤했는데 당신이 깨끗이 청소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내가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게 바로 남편의 마음을 잡는 핵심 비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칭찬.
네.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근데 남편이 그러면 기분이 업되어가지고 좋았을 때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네, 불안하기보다는 서로 기분이 화기애애해지는 네,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집안의 에너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엄마 아빠가 소통이 잘 되고 편안하면 네. 일단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순간들을 포착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그 가정 내에 에너지 파장을 더 좋게 만들면 네, 아이들도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요. 근데 그 상대방의 기분의 것이라고 하지만 아까 이분도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기분은 나의 것이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또 방법이 될까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오늘은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일단 남편이 막 나한테 어떤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네. 뭐 뭔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는 조용히 내가 화장실에 가거나 화장실에 가요? 내가 혼자 있는 장소에 가서 일단 심호흡하는 거. 심호흡을 네. 깊이 숨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것을 한 5번만 반복을 하세요. 먼저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네. 수 있도록 분리된 장소에서 심호흡을 5회 정도 해라. 네. 그게 가장 빠르게 나의 안정을 찾는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 네,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을, 나무젓가락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빨로 물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네. 눈을 웃으면서 자기 얼굴을 네. 보고,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뇌는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어요. 판단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웃는 근육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정감의 호르몬,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울을 보면은 네. 놀랍게도 네.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렇군요. 네. 우울할 때는 자기 얼굴을 한번 가만히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씩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거울을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웃을 그렇죠. 수 있는. 그게 네. 굉장히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네.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오늘 팁을 드렸죠? 네. 뭐라고 그랬죠? 심호흡하고요. 그렇죠. 네, 심호흡하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실에 가서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거울을 한번 보면 심리적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더 네. 팁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팁이 팁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나가는데 네. 너무 팍팍 주고 있어요 지금.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든 타인이든 나에게 뭔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다 흡수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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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상대의 나쁜 에너지와 나쁜 네. 말을 내 가슴으로 화살처럼 맞지 말고 그 말을 반사해서 다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네. 내가 남편이 화가 나서 막 뭐라 그러는데 그 앞에서 반사 어떻게 되겠어요? 또 화나겠죠. 남편이 더 화를 내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 앞에서 반사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딱 손을 들고 마음속으로 반사.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싹 웃으면서 반사 이렇게 해서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잘 안 받게 됩니다. 심리적인 반응이 바로 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기 방어,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방어.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ABCD님께서 오늘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의 기분 장애에 대처하는 것. 네. 그리고 일이 없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복권을 사는 문제인데요.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분은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은 내가 제어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짜증을 내거나 나에게 공격을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다시 맞선다고 해서 그 사람 기분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당신의 기분은 당신 거지만 당신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남편의 기분이 좀 안 좋구나. 지금 인정해주는 거, 수용해주는 거. 네. 그죠?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너무 내가 속상할 때는 마음속으로 반사 이렇게 싹 웃으면서 반사 설거지하면서 반사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렇게 네. 하고 그래도 속상하면은 잠깐 피해서 화장실을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젓가락 거기다 나무 젓가락 하나 갖다 놓으세요. 나무 젓가락 갖다 놓으시고 싹 나무 젓가락 물고 싹 웃으면서 이렇게 웃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해. 네, 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순아 사랑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말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복권을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복권.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ABCD님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속상해봤자 내 마음이 다쳐요. 내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복권은 남편의 희망이구나. 저 사람은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요? 희망을 사고 있구나. 희망을. 그래서 내가 그 희망을 깨뜨려버리지 않도록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의 희망이 우리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그저께 3일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5천만 원 복권이 어차피 5천만 원 복권이 당첨됐대요. 대박 와. 네. 근데 그분이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거든요. 평소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시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또 옆에 사람들 다 밥 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같이 말고.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많은 복권을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면 희망을 가지고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네. 그래서 이제 복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또 팁이 또 따로 있나요? 복권을 사는 팁이 있어요. 네. 일단 우리가 요즘에 로또를 많이 사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복권도 사지만 남편이 어차피 그걸 사면 언제 사라고 하냐면은 월요일날 사라고 그랬어요. 토요일날 보통 그걸 하죠. 네, 토요일날 하죠. 그러면은 그 복권은 일주일간 남편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희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딱 사서 그래 내가 이거 당첨만 돼봐라 이렇게 하고 속상할 때마다 복권을 만져보면서 뭔가 자기 에너지를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여보 어차피 복권 살 거면 월요일 아침에 사세요. 월요일에 사세요. 그죠? 당신이 일주일간 행복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편이 어떨까요? 어차피 사는 거. 그리고 저하고도 좀 굉장히 많이 분리될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에. 아셨죠? ABCD님. ABCD님께서 이제 남편의 기분 장애와 함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복권을 자주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상대방의 기분은 상대방의 것, 그렇죠? 나의 기분은 나의 것, 이렇게 하시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요, 심호흡하시면서 3회에서 5회 정도, 5회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5회 정도 심호흡하시고 나무젓가락 입에 물고 이제 한번 나를 향해서 씩 웃어줘 보세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자기한테. 그리고 남편이 또 도와줄 때는 인정해주시고 그 순간을 포착해서 칭찬해주시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거고요. 복권은 그 남편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끔씩은 또 응원해 주시면서 월요일에 사셔라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동안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타로모모님께서, 채치님께서 한복 입고 야외 촬영하자고 하셨고, 여기까지 제가 읽은 것 같고, 타로모모님께서 전이 읽어주는 칼럼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네, 타로모모님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타로모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혹시 나무젓가락 대신 칼을 물면 안 큰일 나죠. 휘둘려요. 그럼 큰일 납니다. 네. 와우,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도 엄청 쉽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같으세요. 답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덕분에 새로운 시야가 트인 것 같아요. 라고 폴캉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로모모님께서 반사!
반사! 반사! 나이스! 네. 채채님께서도 반사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보육학님께서도 반사라고 해주셨어요. 보육학님, 저도 매주 희망을 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내 행복을 위해서 괜찮아요. 네. 월요일에 사세요, 꼭 보육학님. 월요일날 하세요. 일주일을 행복하게. 네. 네. 어느 날 대박이 터진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저에게 꼭 그런 날이 왔으면. 네, 다로모님께서 복권 살래요? 5천만 원. 5천만 원 당첨되신 그 이웃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 생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채님, 저도 긍정적으로 살게요. 이 살게요라는 단어가 복권을 살게요. 긍정적으로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네. 네. 보육학님, 전 5,000원 됐어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행운의 시작입니다. 그럼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5,000원어치 네. 긍정적인가 봐요. 네. 해주셨는데요. 언젠가는 옆으로 공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보육학님.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많은 여러분들도 여기서 들으시는 꿀팁을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네, 긍정적으로 변화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비밀님의 사연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님의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 제가 아는 언니에 관한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아는 언니에 관한 상담입니다. 언니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본국에서 남편을 피해 한국으로 혼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취업비자이죠. 언니가 한국 생활이 힘들다 보니 남자를 만났는데 만나는 애인한테도 동거를 시작하면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면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라고 애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좋아지다가도 다시 술을 먹으며 또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이 사람은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 문제야. 술을 안 먹어도 언어폭력이 있는데 같이 살지 말고 헤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헤어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력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 네. 사연 들어보고 딱 느껴지는 게 어떠세요? 네, 이제 이 여성은 본국에서도 전 남편에게 네. 그죠? 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당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근데 근데 새로 만난 애인한테도 또 폭력을 당하고 네.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면 저희가 좀 이 사연을 깊이 이야기하기 전에 음, 폭력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죠. 네, 폭력은 어떤 거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폭력이 여러 가지가 폭력이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정 폭력으로 가면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또 이것은 헤어진 애인이라든지 또는 뭐 헤어진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현재 가족 구성원들 네. 뭐 시어머니하고 삼촌하고 다 같이 살고 있으면 네. 이 사람들도 다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네. 이제 폭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뭐 이런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또는 정서적으로 뭐 욕을 한다든지 또는 경제 그렇죠 언어 폭력 그다음 돈을 안 준다거나 돈을 주지 않아서 폭력에 해당이 그렇죠 되는군요. 돈을 주지 않고 네. 학대를 한다거나 통제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폭력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어떤 케이스는 뭐냐면은 아내를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모르는 데 가서 말도 잘 못하는 아내를 버려버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돈도 너무 없고 안타까워요. 시간도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길에다가 몸 하나만 갖다 버려버렸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 아내가 네. 2시간 동안을 걸어서 네. 가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유기라고 하는 버리는 네. 방임 유기에 해당되는 방임, 가정 유기. 폭력입니다. 아, 네. 그런 것도 폭력에 그렇죠, 해당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인 학대나 아동 학대 이런 것도 다 폭력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네. 유형이 있는지 지금 얘기를 했죠. 간단히 첫 번째는 네. 뭐라고요? 신체적인 신체적. 폭력, 그죠? 네. 신체적으로 때리는 거, 실제로 때리는 거, 또 그다음 물건 집어 던지는 거,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않지만 물건 집어 던지고 부시는 거 다 네.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서적, 언어적 폭력, 언어. 욕하는 거, 네. 막 말 함부로 하는 거, 네. 이 사람 무시하는 거, 이거 다 음. 폭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폭력, 경제. 생활비를 안 준다거나 돈이 벌면서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안 주는 거, 음.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을 안 줘서 어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 다 경제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적 폭력, 아까 성적. 얘기했었죠. 네. 부부간의 성적 폭력. 아, 상대방이 제가 오늘 읽었던 그렇죠. 사연에 그렇죠.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성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님, 네. 가정 폭력의 특성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정 폭력 어디서 일어나죠? 가정 내에 일반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특성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은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폐돼 있어. 은폐성. 은폐성이 가정 폭력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나 신사야. 네. 다른 사람은 다 잘해. 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한테 함부로 하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아이들 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밖에서는 말끔한 네, 신사. 그렇죠. 안에서는 폭력을 가는 그렇죠. 이중인격의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그래요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폐성이 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 사람한테 그럴까요? 아내 보통 영화라든지 이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아내도 때리고 자녀도 때리고 그렇죠. 혹여나 또 어머니가 계시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바로 그렇죠. 폭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폭력의 중첩성입니다. 와. 그래서 언어 폭력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체 네. 폭력도 하고 아내만 때린 게 아니라 자녀도 때리고 뭐 어머니가 약한 그 노인이라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어머니도 때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네.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여러 사람에게 중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가족 그렇죠. 구성원 모두에게 네, 여러 사람에게. 그렇죠. 또 그게 이제 어려울 가정 것 폭력이 같아요. 또 하나의 특성이에요. 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사람이 한 번만 그럴까요? 계속 그럴까요? 제가 계속 영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음. 때리는 장면이 여러 번 그렇죠. 나오죠. 네. 평균 폭력 피해자들이 네. 폭력을 신고하게 되는 계기가 몇 번 정도 폭력을 당했을 때일까요? 10번? 아니에요. 25번입니다. 아, 평균적으로 폭력 피해자가 네. 폭력으로 신고할 때까지 네. 평균 25번 정도의 학대를 당한 후에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네. 이런 식으로 신고하게 된 계기가 평균 25번이었어요. 25번의 폭력이 그렇죠. 이루어져야 그렇죠, 그제서야 겨우 신고를 하게 되는. 이게 너무나 이제 정말 은폐돼 있고 네, 가정 내에서만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괜찮겠지라는 네. 그 기대 그리고 내가 또 폭력을 당하면 또 신고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보복할지 몰라 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어 돈도 없어 특히 다문화 가정에게는 그렇죠. 더 그러죠.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특성 때문에 크게 세 가지 특성 때문에 네. 이제 많은 폭력 그 피해자들이 네. 이렇게 신고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고 저희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서 어디 잠깐이라도 은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더 그렇죠.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든 누구한테 신고해야 될지 모르고 네. 신고했어도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폭력 피해를 당했는지를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은 남편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잖아요. 자기 네. 변호를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 외국 아내는 자기 변호권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한국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떻게 피해를 당하고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은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네. 집중해서 이 시간을 좀 봐야 됩니다. 와. 네. 그럼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여기서도 술 먹으면 막 폭력을 행사하지만 멀쩡할 때는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그렇죠. 사연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한 4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면 네네. 좋겠어요. 첫 번째 폭력이 일어나면은
아, 이 사람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 처음이니까 아, 괜찮아지겠지. 아,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이번에 끝일 거야. 다음에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네. 근데 폭력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때 바로 네. 이 폭력에 대해서 근절하지 않으면 이게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처음이니까 한 번 폭력을 했을 때 이것을 네. 바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고 계속 더 뭐랄까 더 은밀하고 강도 세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니까 이것을 속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다 하고 다른 사람이 폭력을 당하거나 네. 옆집에서 계속 이런 누군가가 맡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 그냥 부부싸움이지 뭐 다 그렇게 살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외부인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이일수록 어떤 사이냐면 신고 정신이 투철하고 뛰어난 사이가 바로 성숙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도 네. 옆집에서 어떤 뭐 맨날 비명소리가 난다, 맨날 막 싸우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네.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회입니다. 네. 아셨죠?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 세 번째로는 네. 이제 폭력 행위자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때리나요? 아니요.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도 내가 사랑하니까 매한테 더 때렸다.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매한테 더 때렸다. 이렇게 말하는 아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네.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네. 어른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귀한 자식은 더 엄하게 길러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엄하다는 것과 폭력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것을 같이 혼동하면 안 돼요. 엄하다라는 것은 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 상대방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엄한 거예요. 규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해할 때까지 꾸준히 일관성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엄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화내는 것을 엄하다고 착각을 해요. 때리는 것을 엄격하게 교육한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는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 잘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아빠의 폭력만을 기억하게 되고 상처만 가슴에 남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맞았는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폭력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다는 것과 폭력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 저희가 개념을 확실하게 구별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엄격하다는 것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이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엄격함이에요. 구별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같은 톤으로 이게 엄격함입니다. 그런데 화내는 것은 그냥 폭력일 뿐이에요. 화내거나 내 감정적으로 때리거나 하는 거는 그렇죠. 폭력. 욕하거나 때리거나 뭐 화내거나 이것은 무조건 폭력이다. 이건 범죄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편견이 뭐냐면 아이 뭐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 괜히 맞겠어. 맞을 짓을 했겠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꼭 얘가 맞을 짓을 해요. 이 여자가 꼭 맞을 짓을 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좀 문제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문제 행동은 있을 수가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편견과 오해를 버리셔야 된다. 그러면 아나운서님, 우리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아까 25번 정도 매를 맞았을 때, 매가 아니죠. 폭력을 당했을 때라고 했는데, 그럼 한 25%? 그렇죠.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은 내가 이런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프로테이지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 정말요? 나 지금 맞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폭력을 당한 사람이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6%는 그냥 아무 대응도 못하고 그냥 그 폭력 상황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건 집어던지고 욕하고 화내고 때리고 하는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43.1%는 같이 싸웠다. 같이 싸웠다. 그리고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가 12.5%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라고요? 단 1%.
단 1%밖에 폭력 네.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게 네.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네. 가지고 폭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면 가정폭력이 당했을 때 피해자를 네. 지원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네. 제가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말씀드렸는데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성폭력지원센터? 그렇죠. 1366. 1366? 그렇죠. 국번 없이 1366 하시면 되고요. 네. 특히 우리 다문화 가정들은 1577-1366. 1577-1366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112도 아주 대표적인, 아주 네. 위급할 때는 112를 누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팁이 뭐냐면은, 막 내가 맞고 있거나, 이렇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1366이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 키에다가 112를 1번으로 하거나, 1577-1366을 2번으로 단축 키를 하거나 해서, 내가 위급할 때는 1번을 누르거나, 2번을 누르면 바로 기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단축키를 이용해라. 단축키를 이용해라.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연에서 봤듯이 폭력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네. 문제는 네. 이 여성이 지금 폭력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인지 자체가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럼 상담이 가능할 거야, 안 가능할까요? 상담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담은 네. 니즈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만이 상담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그 문제 인식이 없잖아요. 네. 어려움은 호소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케이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네. 1577-1366에 언니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언니가 자국어로 거기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대부분 이 나라 어느 나라 여성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베트남 여성인지 중국 여성인지 다른 나라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누리 콜센터에서 1577-1366을 하면 최소한 12나라 이상의 통역이 되고 있어요. 13개국 언어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필리핀어로 상담하고 싶어요. 중국어로 상담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중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과 우즈베키스탄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상황을 상담을 해서 먼저 상담을 해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렇죠. 언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그리고 근데 할 때 우리나라 언어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해서 그분하고 내 상황 설명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 그렇죠. 그렇게만 해주면 거기까지만 되겠네요. 해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상담 받으라 뭐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 나도 네. 잘 언니 상황에 대해서 잘 도움 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이렇게 다누리 콜센터가 있어요. 네.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1577-1366으로 전화해서 네. 자국어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언니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전화번호만 안내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분에게는 도움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렇죠. 전화번호 안내해주고 언니 그냥 상황만 설명해봐. 네. 이렇게만 하라는 거죠. 그럼 이 다누리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이 사람의 상황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국어로서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이게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안타까워서 자꾸 그건 폭력이야, 이혼해, 같이 살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이미 폭력 피해자들은 의존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떠나서는 내가 못 살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이런 의존증을 이미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폭력에 대한 인지를 먼저 할 수 있도록 1366을 먼저 안내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1577-1366님 번호를 비밀님께서는 이 언니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걸 가르쳐주지 말고 일단 거기에 자국어 상담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자국어 상담을 해라. 네네네. 네, 자국어 상담이 가능하니까 자국어 상담 할 수 있도록 설명만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그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팁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례차례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다문화 가정에 저희 기억해야 할 번호 다들 아시죠? 1577-1366번. 여러분들 꼭 이런 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번호는 1번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단축키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할 게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폭력 상황이 생겼으면 아까 112, 그게 이제 네. 경찰에 이제 한 라인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1366, 1577, 1366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군 단위, 읍 단위까지 가정폭력 상담소가 우리 한국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네. 다 112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국번 해가지고 112를 114를 누르면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안내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읍 단위까지는 다 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에 272군데 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네. 국가적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라. 네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시설로 갈 수 있는 그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네. 1366에 신고해서 내 네. 피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은 네. 보호시설로 다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또 주거 지원이라든지 보호시설 지원이라든지 네. 법률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한국에는. 굉장히 한국이 네.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1577-1366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라. 자고 걸어. 그리고 또 여기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여러분들이 상담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의 행동 상황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하는 번호 1577-1366 그리고 한국에 이런 폭력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ABCD님과 비밀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참고로 한국 사람은 그냥 1366 누르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피해자는. 그러니까 다문화인들은 1577-1366, 한국인들은 13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채팅창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태형으로 공장 100대쯤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대쯤으로도 안 돼요. 100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면 되나요? 네, 타로모모님께서 이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1577-1366, 한국 사람들은 1366, 이보다 더 안 되겠, 그럼 더 급하다. 112,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아주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면 112가 가장 빨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올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고하기 어려워요. 막고 있거나 아주 폭력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단축키를 그냥 누르면 아주 위급할 땐 단축키를 누르면 경찰이 그것을 위치 추적을 합니다. 위치 추적을 해서 막 싸우는 소리, 던지는 소리, 때리는 소리 이런 게 나오면 위치 추적을 해서 경찰이 발로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못해도. 핸드폰을 이렇게 눌러놓고 이 상황을 하면 여기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바로 위치 추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할 때는 112 단축키를 누르고 또 상황이 정리돼서 여러분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577-1366을 눌러서 자국어 상담을 해라. 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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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고민 상담과 마지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벌써 두 번째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시간, 다음 코스모스 고민 상담소 세 번째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이렇게 어떻게 남기면 좋겠냐라고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채팅창에 보시면 토크보이스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네, 토크보이스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더 많은 고민에 대해 솔루션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아직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실 테지만 꼭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코스모스 TV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네, 함께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알림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알림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알림하고 나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장님. 네. 네, 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조사과의 중요한 알림사항이라서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에서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주요 내용들은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경우에는요,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 출국 외국인은 입국 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은 자진 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 규제 조치로 국내에 대한민국의 재입국이 제한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근본 이런 범칙금의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 말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 한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백신 미접종 불법 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그리고 단속되거나 경찰 관저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는요. 기존과 같은 방식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입국 규제 역시 같은 조치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주변에 혹시 지인들이 계시면 꼭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준수하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척 날씨가 쌀쌀해졌죠. 한절기에는 코로나와 함께 감기 역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소장님과 함께 고민 상담소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소장님 함께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수요일 4시입니다. 사랑합니다.